자, 여기서 저희가 로비스트, 브로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사고 파는 이 거대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로비스트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에 이 린다김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로비스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린다김을 안다는 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우리 사회에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선 로비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어떻게 보면 로비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데 가서 내 필요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이 몰랐던 내용을 내가 설명해 주는 것도 일종의 로비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투명해지고 있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더 두려워하죠. 어쩌면은 로비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이 로비가 잘못 진행이 돼가지고 그에 인해서 많은 벌금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 또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서 오히려 회사 손실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한국은 점점 이제 투명해지고 있죠. 우리 국제 투명성 지수 같은 데 찾아보면요. 한국이 그래도 31위 정도로 제가 하는 걸로 작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가 1, 2,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가 항상 1, 2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럽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상원 사무처에 로비 업무를 등록을 해서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돼 있고 관련돼서 비용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세금도 다 맞춰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에 대한 대가성을 받는다고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부정한 활동을 한다거나 국가에 해가 되는 입법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지는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의 정서 문제도 있고 이게 단순히 무기만 해외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로비스트를 합법화해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닌 점도 있습니다. 로비스트법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미국에서의 법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기 거래라는 게 각국의 정치나 또 역사, 문화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로비스트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업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NGO도 있을 수도 있고요. 로펌도 있고 컨설팅 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의사결정자들한테 제공해주는 이게 일종의 광의적인 로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언더 더 테이블이라 그러죠. 이제 밑에서 뭔가 일어나면서 불법이 행해졌을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크게 뉴스 났었죠. 유럽에 있는 큰 항공기 회사가 4조 우리나라 돈으로 4조를 이제 벌금으로 냈죠. 그거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악용되면은 회사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정말 무서운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잘 알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사실 2011년에 그 린다김 씨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사뭇 놀랐던 게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제 질문에 린다김 씨가 하신 말씀이 로비스트법을 입법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지 방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엔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좀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로비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할 수는 없는데 영국이나 독일, 호주,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로비를 인정하면서 양성화해서 합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듯이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로비와 로비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된 공간에서 또 오픈된 사고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무기를 거래하는데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포상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뭐 무역 중개업자들, 그다음에 무역 대리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2011년에 규정을 개정을 해요. 과거에 저는 신고제였거든요. 이거를 허가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세계적인 트렌드에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와 국가 간 무기 거래를 하는데 직거래 원칙을 고수하진 않아요. 중개사를 두드라는 거죠. 이 로비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음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갖고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로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로비를 우리가 잘못 악용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로비에 대한 본질과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첫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직거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국감 자료를 보니까 이 우리나라 무기 거래의 절반 이상이 55%입니다. 무기 거래 상을 통해서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무기 거래 업체들의 역할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죠. 그러니까 뭐 여행사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우리 어느 나라 갔을 때 모르잖아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제안서부터 해가지고 번역, 뭐 입찰 제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 또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군부가 이제 보면은 소유를 완전히 결정하는 나라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재 출토한 로비스트들이 고위 장성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알고 기가 막히게 와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뭐 이제 비즈니스면 그걸 퍼스트로 표를 딱 바꿔줍니다. 그리고 달러로 이제 출장비 챙겨주고 현지 딱 가면 공항에 리무진 딱 대기 5성급 호텔 딱 이게 뭐 그런 것들이 뭐 약간 비리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게 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것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어요. 뭐 기간으로 얘기는 뭐 정말 모랄 해저드로 하는 큰 일이 발생했는데 뭐 정말 이거 뭐 처음부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다 공무원들 뭐 출장비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딱 공항에 도착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으니까 뭐 큰 좋은 호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좋은 호텔 예약해주고 뭐 차량 지원에다가 가라 출장 영수증까지 챙겨줘요. 그럼 이 사람은 돌아오면 그 회사에서 로비 다 편의 제공받고 돌아와서 그 영수증 가지고 출장비 다 타가는 거야. 그게 어느 날 큰일 나가지고 걸려가지고 진짜 뭐 큰일 났었죠 그때 다 하지. 근데 요즘은 워낙 철저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거래 금액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라고 하면 이제 음어로 언더 테이블 머니, 책상 밑으로 건네주는 돈. 근데 해외에 나가면 온더 테이블 머니예요.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그 상대국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고위 관계자가 회의실 딱 들어와서 책상 위에 있는 돈 쌓여 있는 높이가 낮으면 나가버려요. 회의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 정도예요? 그럼 다시 두 단으로 쌓아서 이렇게 잔뜩 쌓아놓으면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이게 실제로 필드에 현재 가 보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미국이나 뭐 나토 주요 국가들의 뭐 소유 결정하는 군이나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간단하게 테이블에서 하잖아요. 다들 바쁘니까 점심 먹으면서 회의하고 먹고 컵을 돌립니다. 밥값을 5불씩 여기다가 내고 가고. 지금 예를 들어 방사청 직원하고 우리가 뭐 민원실에서 커피를 먹었다. 절대 저희가 돈 못 쓰게 하고 자기 돈 자기가 냅니다. 그게 서로 편하니까.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도 이제 윤리감사를 받는데 국가 신뢰도가 제 개인 지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얼마나 청렴한가에 따라서 제 개인 활동에 대한 뭐 가산율이 붙는데 한국이 프랑스보다 청렴도가 높았습니다. 저희 지수에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상위권 수준에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기업이 이 로비스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 얘기 카타르 월드컵 우리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타르 스캔들. 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이 피파 관계자들에게 카타르 지지 대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51억 원을 건넸다고 영국 선데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하기 위해서 EU에다가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갔죠. 대가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유럽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업 합병 계속 지연되고 있죠. 혹자는 그럽니다. 아우 옛날 같았으면 됐는데 벌써 라는 얘기도 누군 하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통을 하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전달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설득이 되느냐 문제인데 이제는 유럽도 미국도 FCPA 있죠. 그런 여러 가지들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들마다 틀리겠지만 유럽 진출은 과거처럼 무언가 대가를 받고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명하게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가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합법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저희가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하에서. 다만 한국법뿐만 아니라 미국법에도 준수가 돼야겠죠. 그럼 우리가 로비스법이 한국에만 맞아서 된다? 아니, 현지 나라의 법에도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20불짜리 밥을 사주는 게 현지 국가에서 불법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좀 제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로비스트 관련 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법이 있어야 되고 그 관련 법률을 고도화해 나가야지만 재정비해 나가야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도 수출 고도화를 하고 또 해외 기업들과의 공정한 페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비스트법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예.